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109의 이론시험에 대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금융부채와 관련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나왔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은 우리가 뭐 금융자산이든 부채이든 상관없이 최초 인식 시점은 이와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부채를 이제 양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멸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장부상에 잡혀있는 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채를 양도함으로써 지급하는 그 대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분 이익 혹은 처분 손실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단기 손익.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금융부채는 후속 측정 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은 부채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유효이자율에 따른 우리가 상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 맞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보시면 금융채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이와 같이 부채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부채를 이와 같이 우리가 뭐 채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으로 혹은 뭐 현금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소멸시킬 수도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 1번의 오답은 2번이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이 아닌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내용도 유가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와 같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이와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1, 2번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전 FM적으로 순차적으로 풀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이거는 조금 한 30초 이내에 풀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그 3번으로 내려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은 A 회사의 주식 500주를 이와 같이 2022년 8월, 5월 기준으로 4,0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이 주식은 지금 500주에 4,000원의 액면가액이 곱해진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으로 장부가액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결산 이거 보니까 공정가치가 이와 같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5,000원에 대한 증가분을 우리가 또다시 측정을 하여서 장부상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장부상의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닌 이제는 250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 23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주식 전부를 주당 6,000원에 처분을 하였다. 지금 기준으로는 장부상에 250만 원이라고 우리가 해당 주식을 장부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모두 6,0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문 1번에서 4번까지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어떤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어떤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혹시라도 뭐 확실하게 뭐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에 앞서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최초 취득했을 때 그에 대한 취득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할 것인가? 가산한다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용 처리한다는 게 약간은 다른 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정가치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그 공정가치 변화분을 우리가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건지, 단기손익 아니면은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으로 처리할 건지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도 말의 공정가치의 변동가액을 단기손익으로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점 유의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을 경우보다 2022년 단기순이익은 감소한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공정가치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을 했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순이익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단기매매 증권의 단기순이익이 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번은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없겠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여기도 지금 가정은 똑같네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2년도 기말 자산이 더 크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주당 익명가액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증가한 그 반대 계정가액, 즉 대변의 그 처리를 단기손익으로 하는지 자본으로 처리하는지 그 차이였을 뿐인 거고 차변에 집계되는 이 단기손익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2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말자산이 더 크다 여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5,000원이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이거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처분을 500주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당연히 5,000원이 나오겠죠. 5,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5,000원으로 하느냐?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처분 시에 회계 처리를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FM 쪽으로 그냥 취득했을 시에 회계 처리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그냥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200만 원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연도 말에 5,000원으로 주당가액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50만 원만큼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증가시켰죠. 장부상의 매도 가능 증권은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 전부를 6,000원에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6,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 잠시만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 최초로 취득을 했을 때 2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0만 원에 이와 같이 구입을 하고 그 연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합니다. 50만 원 증가하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자본 항목이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금액을 팔아야 되는 거겠죠. 전액이 이와 같이 처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50만 원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이 모두 없어질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그 대변 항목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모두 해당 금액을 없애줘야 되는 거겠죠. 매도 가능 증권 250만 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의 처분을 했느냐? 6,000원에 처분을 했죠. 우리가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죠? 500주 가지고 있죠. 500주에 곱하기 6,000원을 하면은 3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다. 자산의 증가 차변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거 지금 여기다가 처분 이익
50만 원, 나머지 가액을 이와 같이 처분이익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이 이와 같이 처분으로 인해서 제거될 때에는 그와 관련된 평가 계정을 모두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 평가 계정 여기 평가익 50만 원 보이시죠? 이 금액을 이와 같이 없애주기 위해서 평가익 자본을 증가시켜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었던 거고 이것을 없애주려면은 자본의 감소 차변에 평가익 없애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차변의 합계가 350만 원, 그 다음에 250만 원 대변에 있기 때문에 처분이익 자체는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힘드시다고 하면은 저와 같이 순차적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처분이익 금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2023년도 단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여러분들 지금 1, 2, 3번이 다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번이 맞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을 때 우리 23년도 처분이익 얼마였죠? 50만 원 아니었죠? 100만 원이었죠. 지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처분이익 100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에는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대변으로 이와 같이 처분을 했어요. 이거는 단기 손익입니다. 그 다음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처분됐을 때에도 추가적인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이는 처분이익으로 처리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은 순차적으로 쌓인 평가이익이나 처분이익이 한꺼번에 실현이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만 이와 같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5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100만 원이 더 큰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한다. 이 표현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료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은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이 기준 자체가 개정이 되거나 혹은 재정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면 왜곡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회계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기업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 혹은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와 같이 정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해 세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 규정을 따르는 건 뭐 좋기는 한데 인정하는 회계 변경으로 인한 사례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무형자산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개발 비중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연구 단계는 비용인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이 6가지 항목을 모두 지켰느냐 혹은 지키지 못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수 있는 거고 그 6가지 항목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이라 할지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무형자산의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정액법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옳지 않는 답은 2번인 겁니다. 세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으로 직접 상각
직접삼각법, 간접삼각법 모두 허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무형자산에서는 이거 다 허용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그 간접삼각법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죠. 네 번째, 무형자산의 내용요소는 법적 내용요소와 경제적 내용요소 중 짧은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비용은 빨리 처리하고 그냥 없애버리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혹은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표현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주발초로 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여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거 이익 잉여금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그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납입된 자본의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우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해서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 잉여금이 우리가 가산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의미 있는 단어는 아니네요. 그 네 번째 보시면은 납입된 자본의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이와 같이 감소액을 차감을 계산한다. 이 자본 중에서 우리가 솔직히 주주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소유자, 즉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서 지분 금액을 감소하여 차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주식회사 하나에 드디어 그 원가 나왔는데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가 25만 원 과대 배부인 경우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의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 그 금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단서가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죠. 일단은 작업 시간당 3,000원이 드는 거고 1인당 5시간. 지금 보시면은 1일당 5시간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데 총 100일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총 500시간이 걸린 거죠. 500시간인데 작업시간당 3,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은 지금 150만 원입니다. 예상에. 그런데 이와 같이 과대 배부되어 있다. 15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이 과대 배부되어 있다. 그 말은 즉슨 그 금액을 차감을 한 125만 원이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연우가 2023년도에 사용한 원재료는 50만 원이다. 23년도 초 원재료 재고액이 23년도 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5천 원 적을 경우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T 계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T 계정이에요. 지금 50만 원이라고 주어진 값이 사용한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해당 재무제표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 T 계정에도 대변 항목으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원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원재료 재고액을 X라고 할게요. 미지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초원재료 재고액보다 5만 원 적다라고 되어 있는, 지금 초원재료 재고액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X-5만 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합계 금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5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X 플러스 50만 원. 이 금액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금액 포함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XX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 금액은 55만 원. 왜냐하면은 X 동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마이너스 5만 원을 대변으로 하면은 플러스 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5만 원이 이 차변 항목으로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7번에 3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단기 중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조 원가 명세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명세서를 그려봤는데 여기에는 직접 재료 원가,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를 가공을 할 직접 노무 원가도 필요해요. 사람 손도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 손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계 장치를 돌리는 거, 아니면 컨베이너 벨트를 돌리는 거, 각종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원재료를 가공을 하는데 세 가지 원가가 투입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원가의 투입량을 얼마나 발생이 된 건지 그걸 집계한 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무엇인가? 일단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직접 노무원가 발생의 이 두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직접 재료 구입액.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액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총 제조원가예요. 우리가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총 금액을 집계해 주고 싶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말에 얼마나 제품이 남아있는지는 명세서에 전혀 필요 없는 자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른솔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 대부분이 직접 배분법이고 약간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상호 배분법이겠죠.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보조 부분 원가 A,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가가 각각 150만 원, 그 다음에 160만 원, 보조 부분을 배부하기 전에 총 금액이 150, 16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보조 부분에서 이렇게 묵혀두는 게 아니라 제조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150만 원의 일부는 X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가 될 것이고 Y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부분의 B라는 제품도 당연히 이와 같이 X라는 제품, Y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각각 소비가 될 거예요. 그걸 한번 안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직접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뭐였냐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보조 부분 사이에서 발생된 그러한 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50시간, 200시간 서로 보조 부부 간에 사용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850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이 차감이 된 800시간, 그 다음에 1000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에서 200시간이 차감된 800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X에 배부된 보조 부분 원가라고 하는데 이것 말하고 있는 거죠.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 부분의 보조 부분 원가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중에서 X라고 되어 있는데 X의 경우에는 지금 800시간 중에서 500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B와 관련된 보조 부분은 160만 원인데 이 160만 원이 모두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800시간 중에서 300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산출해내면은 그 금액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풀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이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항공기라든지 선박 등과 같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하나당의 원가를 계산하는 걸 우리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어떠한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이마트 가보시면은 어떠한 뭐 물품 같은 거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로 구입하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계산 체계가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편리할 수도 있는 거죠.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비교가 아니라 그냥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선의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므로 평균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보시면은 선의선출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평균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초제공품에 투입된 그 원재료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로 갈리는 거잖아요. 선의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의 원재료를 우리가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계산이 되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올해 투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아예 그 이전에 기초 제공품에 대한 원재료 투입 그 원가를 아예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의선출법이 좀 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두 번째, 평균법은 단기 이전에 착수된 기초제공품도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선의선출법이 평균법보다 계산 방법이 간편하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선의선출법이라 하면 기초제공품의 착수도 예전에 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투입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간편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 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지금 10번에 옳지 않는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적용 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에 투입되는 그 평균 원가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제공 원가 혹은 언제나 동일하다. 맞는 표현인 거죠. 네. 10번에 대한 풀이는 이걸로 하고 넘어가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끝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네요. 그 첫 번째 보시면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급 시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로는 예정신고 기간,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공급 시기로 한다. 여러분들 임대보증금의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그냥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가 납부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계산된 값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급 시기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고 이와 같이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후에는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받기로 한 때입니다. 받은 때가 아니죠. 네 번째 보시면은 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일정한 날짜에 어떠한 금액에 대한 대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와 같이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금액을 예정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원칙은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현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 시기를 보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옳지 않은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은 항공기에 의한 역외군송 용역. 여러분들 역외군송 용역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혹은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로 적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항공기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저희 두 가지 구분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운행 용역은 이거는 면세 대상은 아닌 거죠.
그 나머지 도서, 신문, 연탄과 무연탄, 우표, 인지, 증지, 복권에 대해서는 모두 각자가 면세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여러분들 이거 실질 공급이 아니라 간주 공급인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걸, 부가가치세 과세를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되는 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모아 과세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 폐업할 때 사실 우리 폐업할 때 그 창고 안에 남아있는 재고품에 대해서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이후에는 과세의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폐업 시 모두 공급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첫 번째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번, 3번, 4번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의 포괄 양수도입니다. 이거는 선택상 우리가 일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공고로 보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보시면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조세를 물납? 여러분, 물납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죠? 우리가 원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의 다른 자산, 토지라든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 이렇게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우리 물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납하게 되면은 우리의 거래 상대방이 재화의 공급이긴 하지만은 국가예요. 근데 국가에게 우리가 재화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와 같이 거래증서에서 납부하는 거 어차피 현금이 한 번 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는 거죠.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고, 네 번째 보시면 각종 법률에 의한 강제 매매나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강제, 경매, 공매에 따라서 재화가 인도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라는 표현이 약간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복권 당첨금 보시면은 일단 그 복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권 당첨됐을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는 않죠. 이거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론근로소득 보시면 이것도 그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론근로소득이 우리가 지급이 되었을 때 대가를 받고 세금 조금 납부하고 말지 다른 상용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과세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계약금과 배상금, 이거 기타 소득 중 하나인데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는 약간 과세 방법이 다르죠. 그 네 번째 비실명 이자소득 보시면은 비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이자소득을 뭐 누가 바로 들었는지 말 그대로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소득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세율이 뭐 42%, 45% 그 정도인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낮은 세금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인 거고 14번에 3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액공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해당 보험금을 납입을 하기는 하지만은 만기가 되었을 때 저축성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는 거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대부분의 이러한 세액공제가 그 근로기간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직계존속의 일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신다고 하면은 교육비를 대신 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직계존속에 대한 거는 약간 다르게 일반 대학교는 안 되는 거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특수교육비에 한정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인 거죠. 네 번째 보시면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3% 미만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인 걸로 5번에 옳지 않은 답은 3번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109회 이론 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기시험에 대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